1970년 중국 장시성 용수원의 농촌에서 태어난 만광선은 어려서부터 힘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스포츠 방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교내 운동회나 체육 시간에는 항상 모든 종목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광선은 어려서부터 새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산토끼나 새 잡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광세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새총으로 토끼를 맞춘 거야? 이 정도로 뭘? 이 정도 껌이지. 광서가 체육 시간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자 체육 선생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광서야, 시간 될 때 부모님 한번 모시고 와라. 부모님이요? 왜요? 광서는 선생님의 권유로 시체육팀 사격선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25m 권총 속사였고, 연습을 거듭한 광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준급 사격선수가 되어갔습니다. 광서는 동료 선수들보다 월등한 자신감과 배짱이 있어 감독에게 항상 칭찬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주모! 광선을 좀 보란 말이다. 사격이란 저렇게 망설임이 없이 대담하게 쏴야 한단 말이다. 그런 새가슴으로 무슨 사격을 한다고 그러는 거냐?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광서를 칭찬할 때면 선수들은 하나같이 풀이 죽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서는 실력이 좋아진 만큼 인성도 좋아져야 했으나 칭찬만 받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천천히 걸어 들어오던 광서를 향해,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른 애들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거 보여 안 보여? 아이씨, 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국제대회 준비도 해야 하고. 또 그놈의 잔소리. 잔소리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광서는 총을 집어 던지며, 나가서 여자친구 좀 만나고 테니까요. 그런 줄 아세요? 무단으로 훈련장을 나가버린 광서는 수영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광서가 워낙 다혈질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광서의 여자친구는 점점 그를 멀리하고 싶었는데, 야, 너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왜? 아이씨,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구를 만나? 이거 풀어놨더니 짜증나게 하네. 여자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을 구타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광서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표 선수인 골키퍼 황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만광선은 그녀의 새 남자친구 골키퍼를 불러내 크게 싸웠습니다. 골키퍼가 다치며 대표팀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선은 대표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잠깐만요. 이거 나만 잘못한 건가요? 그놈도 나를 쳤고 똑같이 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나를 자극하게 만든 그 여자친구 아닌가요? 대표팀에서 쫓겨난 광선은 본인이 쫓겨난 이유가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1995년 11월 퇴출된 광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운동하다가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재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형씨, 세금 안 될 거야?
보험료는 내가 할 거 아니야. 강북 애들이 여기 다 때려부셔도 그냥 내버려 둬볼까? 에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벌어봐야 얼마나 본다고 매일 그렇게 뜯어가. 영씨.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광사는 그 자리에서 점프해 주먹으로 점주의 면상을 후려쳤습니다. 야, 돈 어딨어? 그냥 알려주기만 해. 알아서 그냥 가져갈 테니까. 광선은 약 1개월 만에 일대를 장악하며 싸움 잘하는 건달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광서를 늙은 소라 부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반대 세력과 싸움을 할 때 혼자서 두세 명을 상대하며 붙은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싸움이 나서 다른 폭력배들은 모두 경찰에 검거될 때 광서는 2, 3m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서와 조직폭력배들은 주 수입원으로 점주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아둔 광사는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산다며 혼내던 부모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절문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들어가던 광사는 엄마! 저 왔어요! 이거 제 선물인데 선물 좀 받아가시고요. 그러나 본인을 환대하며 받아줄 것 같았던 어머니는 광서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야, 이놈아! 엄마! 잠깐 있어봐. 왜 이래?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광서는 어머니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며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됐다 이놈아. 어디에서 못된 짓 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애미는 받을 수 없다. 썩 가져가라. 엄마! 왜 그래? 너 말 나온 김에 잘됐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러지 말고 이참에 장가 가서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 얼마 후 광서는 어머니가 소개해준 이웃 처녀와 혼이 나며 고향집에 정착하는가 했습니다. 몇 달 후 부인은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 가장이 된 광사는 돈벌이를 위해 고심했습니다. 여보, 나 전에 다니던 직장에 거기서 다시 오라고 하니까 잠깐 다녀올게. 아이, 울지 마라.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기차를 타고 친구들에게 달려온 광사는 다른 세력에 밀려 더 이상 그곳에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너들하고 우리 다 발렸어. 더 이상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고. 아이씨, 열받아. 총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쉽게 다 정리할 텐데. 그러고 보니까 광수도 전에 사격 선수였지? 이참에 경찰 총이나 하나 뺏어볼까? 그거 하나면 어느 누구도 덤빌 수가 없다고. 얼마 후 광사는 혼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구타한 후 권총 한 자루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권총을 손에 쥔 광사는 더욱 대담하고 강한 범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롱샤우티언 어때? 괜찮지? 이제부터 현장에서는 가명으로 롱샤우티언이라고 불러. 알았지? 내 이름 부르면 절대 안 돼. 광사는 지나가는 행인이며 집 담벼락을 넘어 도둑질과 강도 행위를 했고 외진 골목에 숨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금품을 턴 뒤 차를 빼앗아 중고로 팔아버리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마셔. 야, 돈 걱정 안 하지 마요. 마셔. 오빠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비싼 술 마셔도 돼? 야, 이씨.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야, 마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어둔 광선은 애인을 4명이나 두었습니다. 모두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기는 했지만 돈이 좋아 광서를 따라다니고 있었지 광서를 사랑해서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진짜? 나를 데리고 처갓집을 간다고? 너 나 사랑 안 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면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광서는 애인과 함께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처갓집으로 들어서던 광서는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장모는 사위와 함께 들어온 화려한 복장을 한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며 그래. 제 여자친구예요. 그냥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왔어요. 평소에도 본인을 폭행하고 가정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이 보기 싫었던 광서의 부인은 광서와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런 싸가지를. 야, 잠깐. 바람이나 쏘러 갔다 오자. 따라와. 광서는 처갓집을 나와 뒷산 언덕 정자 위에 여자친구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뭐 하자는 건데? 여기서 하자고? 뭐 어때? 가만 있어봐. 광서는 뒷산 정자 위에서 뜨거운 애정 행각을 하며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웃이 광서의 얼굴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애정 행각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주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사위 사위 정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위가 뒷산 정자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정말? 장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언덕 위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장모는 사위가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앞에 서서 에이구먼이나,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때 한참 애인과 관계하던 광서가 투덜대며 짜증나게. 뭐야? 광서는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총구를 장모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꺼지라고! 자네 자네는 네가 자네냐? 귓구멍이 막혔냐고? 막혔어? 꺼지라고.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는 사위 성격이 난폭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린 장모는 그대로 주저앉아 언덕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광서는 날이 갈수록 씀씀이가 커지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는데 쓸만한 돈벌이 할만한 거 없나? 언제까지 이렇게 좀도둑질하면서 살 거냐고. 그렇지 않아도 납치할 만한 놈을 한번 알아보긴 했거든. 그랬더니
조만간 마카오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나이 먹은 노인이 하나 들어온다네. 노인? 아유, 쉽게 돈 벌겠는데? 얼마 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장소에 마카오 사업자가 나타나자 광서 일당은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남편을 우리가 데리고 있거든? 남편 송장 치르고 싶지 않으면 현금으로 10억 마련해가지고 서준호텔 308호로 와. 야, 이거 뭐 돈 벌기가 너무 쉬운데? 이거 몇 건만 하면 수십억 버는 건 일도 아니겠어. 그러나 남편 납치 협박을 받은 부인은 허무하게 돈을 빼앗기는 것도 싫고 혼자 그들이 약속한 장소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경찰은 부인과 만나기로 했다는 호텔 주인을 포위하며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는데 꼼짝마! 광선은 재빨리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호텔방에 남아있던 일당들은 도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왕영사! 저쪽! 너 저쪽으로 가고! 빠르게 도주하던 광선은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순찰 중이던 순경은 누군가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거기서! 순경이 광서 앞을 가로막자 광서는 망설임 없이 총을 꺼내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순경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광서는 또다시 전력을 다해 도시 외곽으로 도주했습니다. 비켜! 씨, 비키라고! 비키라고! 용의자를 추적하다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광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렵했던 광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부터 도시를 빠져나왔고 경찰관을 살해한 마당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처갓집에 있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1997년 8월 14일 오후 광서는 처갓집으로 가기 위해 잠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롱허 마을은 지형이 복잡하고 길을 찾기 어려워 한 번 숨으면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후 5시 광서는 조심스럽게 처갓집 담벼락을 넘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놀란 아내와 장인어른은 광서의 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광서는 당분간 2층 한쪽 방에서 숨어 지내야겠다며 누가 찾아오거든 모른다고 하라며 이불 한 장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8월 14일 오후 9시 30분 식리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 특공대 출동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0시 10개 소대로 편성된 공안부대와 무장경찰 특공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에 광서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새벽 4시에 조심스럽게 일어나셔서 현관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광서를 잡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1조와 2조, 3조를 만들어 서쪽 담과 출입구 그리고 뒷문에 숨어 도망치는 광서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침투조는 뒷문 앞에 숨죽여 장인어른이 문고리를 풀어놓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정막을 깨고 뒷문 문고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진입하라며 손짓을 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 집에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집에 개가 짖기 시작하자 이웃집 개들도 짖기 시작했고 온 동네 개들이 모두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층 불이 켜지고 장모가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야? 싸위하고 딸은 이미 도망가고 없단 말이야. 장모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려가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며 소리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막아선 경찰은 소리를 지르려는 장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던 광선은 벌떡 일어서며 뭐야 이거? 경찰 특공대가 1층 계단에서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에서 장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내려와. 절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층에 숨어있던 광선은 2층 계단에서 수류탄을 집어던졌습니다. 좁은 계단에서 후퇴할 시간이 없었던 경찰 3명은 피투성이가 되어 동료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광선은 연이어 수류탄 2개를 집어던지며 아래층에 숨어있던 또 다른 경찰관들은 또다시 피투성이가 되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광서의 차남은 그가 던진 수류탄이 폭발하며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고성을 이르며 괴로워했습니다. 5시 10분 광선은 발코니 아래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또다시 수류탄을 투척해 경찰관 3명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광선은 2층으로 집중사격을 해대던 경찰관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경찰관 1명을 즉사하게 하고 2명을 부상당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저항이 너무 강하자 부상당한 경찰관들을 데리고 일단 후퇴하자며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광선은 아래층이 조용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들이 후퇴하고 있을 때 원자량이라는 군인이 부엌 식탁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광선은 숨어있던 원자량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층 거실에는 비명 섞인 고성이 울려 퍼졌고 배에 총상을 입은 광선은 기어서 작은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원자량은 연이어 총을 격발했으나 어둠으로 숨어버린 광선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팀장 류은성은 조심스럽게 1층 주방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광선은 표적을 놓치지 않고 류은서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고 운성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왔던 시의 홍웨이는 너무 놀라 죽어있는 운성을 확인하려 다가갔으나 이를 놓치지 않았던 광선은 운성을 바라보던 홍웨이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광선은 총상을 입은 배를 움켜쥐며 또다시 들어올 경찰관을 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인기척이 없자 거실 끝에 쓰러져 있던 홍웨이의 경찰조끼를 벗겨 본인이 입고 죽어있는 것처럼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틈을 탄 광선은 이웃집탐을 넘어 부인 천매희화를 총을 쏴 살해한 뒤 이웃집 아들을 인질로 삼아 숨어 있었습니다. 6시 25분 경찰관 복장을 한 광선은 북서쪽 모서리에 잠복하고 있던 팀장 류룡자오의 허벅지에 총을 쏘았고 2명의 경찰관 머리에 총알을 격발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6시 50분 경찰관 중화와 진리용은 재빨리 광서의 뒤를 쫓았고 절룩거리며 숲을 속에 숨어있는 광서를 향해 총을 격발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총격전이 벌어지고 더 이상 광서가 총을 쏘지 않자 경찰관 류더주는 광서가 있는 숲을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광서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풀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서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수술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서를 검거하기 위해 총 37명의 부장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관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3명도 살해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